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음악적인 거 이런 걸 많이 학문을 통해서 배웠지만은 또 베를린 필하모닉, 베를린에서 그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저의 스승이다.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 태도, 또 그 리허설 하는 거, 가라야니, 또 많은 지휘자들이 그러한 연습하는 과정이 저에게 큰 가르침을 줬는데, 그러한 오케스트라만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 음악회를 보러 오는 청중들이 부러웠다는 것이죠. 만일 훌륭한 예술가들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난다고 하지만 어쩌면 그 예술가들의 훌륭함을 모르는 식구들, 모르는 주위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행할까. 저는 그것을 굉장히 마음 깊이 느꼈답니다. 그러니 훌륭한 연주자도 돼야 되지만 우리가 훌륭한 청중을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저의 유학 시절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면서 단순히 내 지휘를 잘하고 내가 나의 자랑을 떠버리는 그런 모양보다는 정말 내가 하는 음악의 세계를 이해하는 청중이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KBS에 12년 있었는데 매년 KBS 교향악단은 지방 공연을 했습니다. 호남 또는 가을에는 영남, 그리고 처음에는 큰 도시, 나중에는 작은 도시. 12년 동안 한 해도 그르지 않고 저는 연주를 했습니다. 글쎄요,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카네기홀에 가서 한다든지 해외 공연이 중요하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지방 공연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저는 언젠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내가 훌륭하고 내가 좋은 생각을 해도 살아있지 않다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뭔지 그런 단순한 그런 생각이 제 가슴에 왔고, 당연히 좌절도 있겠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걸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늘 했답니다. 좀 이야기가 번지지만은요, 딴 데로 가지면 오히려 남이 나를 비난하고 남이 글쎄요 비평해주고 이럴 때 오히려 그것이 저의 에너지로 변한다는 걸 느낀답니다. 그러니 너무 순탄한 것은 매력이 없다는 것이죠. 뭔가 도전 그런 거 말이에요. 그러나 도전이라는 것도 안 되는 도전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저는 1995년도에 처음으로 제야음악회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12월 31일 날 공연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날은 노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그날이 놀아야 될까? 딴 사람이 다 논다고 해서 우리 음악가도 놀아야 될까? 12월 30일 되면 텔레비전을 보면서 전부 똑같은 방송을 하죠. 보신각에 종이 울리는 걸 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음악을 들으면서 새해를 맞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 거죠. 실제로 예술의 전당에 제가 대관을 하려니까 그날은 이때까지 대관한 적도 없다는 거죠. 그것도 도전이라면 도전, 아니면 어려움을 극복한 경우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남이 하지 않는 일을 12월 30일 날 했던 것입니다. 예술의 전당에서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그런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이제 95년에 제가 제일 12월 31일 밤 10시, 그리고 베토벤 교향곡 4악장을 새해가 된 그 종이 울린 다음에 연주를 했던 것이죠. 지금 음악회가 예술의 전당만이 아니고 세종회관 여러 지방에서도 이제는 그 제야음악회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뿌듯하답니다. 저는 그 당시 연주를 끝내고 앵콜을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죠. 모든 청중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라는 걸 다 아시죠. 그러나 전통은 오늘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새로운 시작이 그날이 처음
제야 음악회니까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만일 그것이 바람직하게 하지 않고 성공적이 아니었으면 계속되지 않았을 텐데 지금까지 예술의 전당은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딴 도시에서도 말이죠. 제가 말하는 어려움은 글쎄요. 인내가 필요한 것 같군요. 또 어떤 때는 설명이 필요하겠고요. 앞으로 계속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잘 해결해서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취해 있는 만일 행운이라면 또 거기에 뭐라 할까요? 안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죠, 사실은. 그러나 때로는 사람은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자기가 어느 학교, 또 어느 집, 내가 큰 집에 살 때는 좀 뭔지 자랑스럽고 이럴는지 모르지만 저는 거꾸로 발상을 바꾸었던 것이죠. 정말 내가 훌륭한 지휘자라면 그 당시 제일 좋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만일 뱅크럽된 회사를 다시 건전한 회사로 만들면 그 사장이라고 그럴까 CEO가 그 능력이 발휘되듯이 내가 대기업에 잘 돼가는 기업의 CEO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만일 내가 훌륭한 지휘자라면 보잘것없는 오케스트라를 어떻게 정말 사람들이 사랑하고 훌륭한 오케스트라를 만드냐 이런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또 KBS는 좋은 오케스트라지만 그 당시 우연히 수원시향은 1년에 한 8번 정기 연주하는 것이 다인 그런 고작인 그런 시골 오케스트라고 저 자신도 그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정도였어요. 그 오케스트라가 좀 도와달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뭔지 왜소한 이 오케스트라를 한번 부각을 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시작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좀 쫓겨났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딴 사람들의 생각이고 저는 바로 저의 생각은 제가 독일에서 느꼈던 그런 것을 실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저는 번스타인의 해설하는 음악회를 보고 나도 지휘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지휘자가 되고 세월이 흘러서 94년도인가요? 그때 예술의 전당에서 청소년 음악회를 좀 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보면 30년을 기다린 그런 제안이라고 할까요? 그때 해설을 하면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하면 어떨까가 아니라 제가 기다려왔던 프로그램이죠. 아까 처음에 제가 우리 청중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청중을 만드는 것은 청소년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과 맞물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요사이도 많이 이제 변했지만 우리 음악회 하면 영화관 갈 때는 표를 사지만 음악회는 다 초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먼저 표를 공짜로 청소년이니까 하지 말고 2,000원인가요? 싸게 아이들이 용돈으로 살 수 있는 가격으로 표를 사는 것도 교육이다 이런 생각에서 그 2,000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런 거와 또 그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프로그램을 짰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이벤트를 했습니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군요. 그 첫 연주부터 매진이 됐어요. 그래서 1년에 9회에서 8회 정도의 연주를 했는데 그 연주가 매년 매진이 되고 물론 2,000원에서 5,000원 나중에는 제가 간들 때는 10,000원까지 올라가는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인기가 굉장히 있어서 처음엔 사람들이 뭐 클래식 음악에 무슨 해설이 있냐 이렇게 빈정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는 뭐
클래식만이 아니라 발레도, 국악도 여러 장르에서 그 해설을 하면서 하는 걸 볼 때 저는 맨 먼저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답니다. 어쨌든 제가 단원들한테 한 말 중에 아까 우리는 큰 홀, 예술의 전당 또는 카네기 홀 또는 청와대 대통령 앞에서 연주를 한다. 이러면 연습을 열심히 합니다. 또 긴장해서 잘하려고요. 그리고 만일 청소년들, 국민학생들이 또 한데 우리가 연주를 하면은, 너희들이 뭘 알겠어 하고 대강한답니다. 저는 그 태도가 싫었어요. 제가 KBS에 있을 때. 만일 우리가 뉴욕 가서 할 때는 괜히 잘하고, 만일 아까 같이 군산이나 어디 작은 도시에 갈 때는 대충 한다면, 우리 자신이 부끄럽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음악회 할 때, 오히려, 글쎄요, 대통령을 위해서 청와대 할 때는, 너무 잘 안 해도, 될지 모르지만, 청소년들은 더 예민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어떤 음악의 세계, 또 음악을 모르더라도 음악에 대한 태도, 그런 것을 보여줄 때 그 아이들이 뭔가 배우지 않겠나. 이렇게 거꾸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거, 기획, 이런 것이 다 맞물려서 정말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죠. 1997년 국제음악제에 지휘를 맡게 되었는데 그때 그 국제음악에 걸맞게 뭘 하면 어떤 오케스트라가 좋을까 했을 때 저는 유럽에서 그 유럽 사람들은 그 여러 나라 청소년 때도 그렇고 또 어른이 된 프로끼리도 서로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활동을 많이 하는 걸 봤어요. 그게 부러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90년에 국제음악제 때 유럽의 7개국 악장, 수석 이런 사람들 45명을 초대하고 또 우리나라의 KBS, 서울시향, 부산, 광주 이런 여러 메이저 오케스트라의 악장 수석들 또 45명 이렇게 해서 90명이 그 개막 연주를 했습니다. 물론 음악도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좋았지만은 그 음악이 가지는 세계성 또 음악을 통한 화목 이런 것 때문에 그 그림이 멋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98년도에도 다시 초청이 되어서 유로 아시안 필하모닉이라는 오케스트라를 제가 창단한 그런 경우가 된답니다. 그 후에 제가 99년 수원시향을 간두고 떠나면서 유라시안 필하모닉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는 일주일 정도 연습해서 연주하는 뜻은 있지만은 1년 내내 움직이는 오케스트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000년 1월부터 좀 활발하게 물론 우리나라 사람으로 우선 구성이 되었지만 한 45명 이렇게 시작을 했답니다. 그것이 유라시안 필하모닉의 시작이고 그러나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서로 다른 오케스트라 음악가들이 모여서 하는 오케스트라를 이룬 것처럼 우리 오케스트라는 조금 글로벌한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 사람으로만 되어 있지만 곧 러시아 음악가가 들어올 것 같고요. 또 우리들의 이제 해외 연주할 때 예를 들면 2002년인가요? 죄송합니다. 2001년에 이탈리아 연주를 갔을 때도 우리 연주자와 그쪽 이탈리아 연주자와 같이 연주를 했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우리 이름이 유라시안이니까 어떤 음악가들이 들어와도 큰 무리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우선 이제 그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 우리가 어떤 경영학도 배우지만 실제로 자기가 사업을 할 때는 그 책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것처럼요. 지금 우리가 지휘에 대한 평가 이것도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베를린필을 지휘할 때 여러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와서 지휘를 합니다. 어느 지휘자가 해도 베를린필은 어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준은 이루지만 그 지휘자의 감각에 따라서 템포가 다를 수도 있고
그 느낌이 다를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게 어떻게 보면 매직이라는 것이죠. 마술이라고 저는 생각한답니다. 실제로 같은 지휘자, 같은 오케스트라지만 지휘자에 대해서 조금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같은 지휘자도 내가 벨리필을 할 때하고 내가 청소년 오케스트라, 그게 다 다른 거죠. 설명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때로는 벨리필 같은 경우는 그 세대 교체가 200년 이렇게 오래되니까 그 소위 노하우라는 게 있겠죠. 그러니 어떤 지휘자가 저도 벨리필을 지휘했지만 저는 처음 지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지휘한 곡은 제가 처음 지휘하는 곡이지만 그 사람들은 수십 번 지휘한, 수십 번, 수백 번 연주한 곡이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더 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새로운 지휘자를 훔쳐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 또 새로운 생각을 뭘 끄집어낼까. 물론 이 사람들은 더 많은 경험이 있지만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게 신님과 또 나이 같은 지휘자 이 다른 것 같고, 아까 지휘자도 이제 젊을 때 하고 자기가 경험을 쌓을 때 같은 곡도 똑같은 템포로 연주하지 않는 거죠. 젊었을 때는 굉장히 빨리 했는데 자기가 여러 번 연주하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애매한 답이 된지 모르지만 오케스트라에 따라서 또 지휘자도 나이에 따라서 또 오케스트라도 지휘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변화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글쎄 높은 건물도 지어야 되고 경제도 중요하고 이렇지만 과연 우리 사회에 정말 훌륭한 석학, 또 학자, 또 예술가,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풍토일까 아닐까 생각하면 조금 미비하다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실제로 좀 웃은 이야기지만 왜 우리 국악은 그 작곡가가 없는 거죠? 작곡가 이름도 없고 그냥 전해주는,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할 부분이다 이거죠. 예를 들면 베토벤의 음악이라는 게 그 사람만 훌륭해서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그 음악을 출판하는 기술이 도입이 되고 또 그 출판하게끔 하는 음악 행정가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또 그 베토벤이 훌륭한 것을 알아보고 또 저런 사람에게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작품을 의뢰하는 그런 귀족이 있었고, 그러한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그 베토벤의 훌륭한 것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오는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문화라는 것은 이건 국악이니까 우리 거니까 무조건 이게 중요하고 이거는 또 유럽 거니까 이런 식의 사고가 아니라 정말 정신적인 세계를 다루는 그런 예술가, 학자 이런 것을 중요시하는, 또 그것을 보호하려는 행정가, 사람들, 그리고 돈 있는 경제인들, 이러한 생각을 전환시키지 않으면 이 말이 문득 생각나는데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우리도 했고 중국도 유럽도. 그렇지만 싸우면 이겼지만 그 사람들을 다스릴 수는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신적인 리더가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복종한다는 것은 힘에 의해서도 복종을 하게 돼 있죠, 순간적으로. 그러나 정말 더 큰 복종은 존경심을 가질 때 우리가 복종이라고 그럴까요? 서로 어떤 새로운 유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또 세계적이 되고 우리 기업도 요사이 세계를 나가서 초인류가 되고 그것도 좋지만은 그 초인류만 된다고 되는 전쟁에만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문화적인 이런 것이 같이 합쳐져서 하모니를 이룰 때 저는 우리가 선진 세계 이런 데 대열에 낄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뭐 학생들이니까 다른 일반 오케스트라하고 다른 것은 당연하죠. 저는 아까 질문하신 우리나라의 교육과 유럽 교육이 어떻게 다르나 이런 점 말하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그것을 고쳐보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교육은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또 예를 들자면, 만일 딴 분야도 마찬가지면 그 분야가 그 아카데미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장에서 필요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교육기관에서 양성되는 사람은 A가 아니고 B라든지 C라면은, 그러면 그 필요한 시장과 학교가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 손실은 엄청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 우선 있어야 되고, 그 시장과 연계되는 교육을 해서 사회 그 유통이라고 그럴까요? 사회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사회에 필요하지 않는 사람을 지금 음악계에서는 만들고 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지금 수많은 음악가가 나오는데 다 독주자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만 명이 나왔는데 그중에 독주자라는 것은 정말 힘든 작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주자를 키우는 학교가 아니고 평범한,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 플레이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악기에 종사하는 무슨 매니지먼트라든지 이런 음악 시장에 필요한 사람들을 학교가 만들어야 되는데, 시장은 전혀 필요하지 않는 그냥 독주자, 또 공부하는 과정도 그런 것만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흔히 요새 교육의 그 문제를 영어 교육이든 외국어 교육도 이론적으로는 배워서 무슨 점수를 매겨서 아이들을 입학시키고 퇴학시키고 이런, 그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배움이 실제로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공부를 하느냐, 거기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 예를 보는 것처럼 음악도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밀라노에 제가 알기로 성악가가 1000명이 유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럼 그 1000명 중에 몇 사람이 오페라 싱어로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정부나 우리 학교나 이런 기관에서 전혀 생각 없이 그냥 TO로 성악가를 몇십 명씩 만들기만 하면 된다. 저는 지금 엄청난 손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모든 것을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고, 제 분야, 오케스트라 분야, 그래서 그 분야를 이제 변화를 한번 시켜보고 싶다는 게 지금 의지고, 저는 웃음 표현이지만 오케스트라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이렇답니다. 여러분, 다음 학기에 졸업일 때 어느 오케스트라 내가 뭘 할까 생각한다면 이미 늦었다. 지금 1학년이 됐을 때 나는 어떤 음악가가 돼야 된다.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어느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야 된다. 나는 KBS 오케스트라, 아니면 나는 B라는 오케스트라. 그 오케스트라 수준에 맞는, 그러면 그 오케스트라가 필요로 하는 그 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공부를 해야 된다. 현실적인 공부. 단순히 되지도 않는데 나는 세계적인 대가가 되겠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허황된 꿈을 학생들에게 허황된 투자를 하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저는 현실적인 투자를, 학문에 대한 투자를 하게끔 하는 것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싶다는 것이죠.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지금 다 지적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반항한 거죠. 저는
굉장히 창조적인 그런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틀에 박혀 있는 걸 싫어했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곡가를 다녔지만은 우리 친구들을 한 20명, 30명을 모아서 제가 오케스트라를 운영을 하고 지휘를 했답니다. 그리고 지방 공연도 활발히 하고요. 그때부터 이미 지휘자로서 그걸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음악계 교육은 너무 지금 우리나라가 교육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입식인 거죠. 물론 수학이라든지 어떤 분야는 주입식도 필요하지만 예술적인 것은 꼭 주입식이 아니라 뭔지 그 아이가 학생이 가진 재능을 개발할 수 있고 이 사람한테는 이것이 훌륭하지만 또 이 사람한테는 또 다른 것이 훌륭하다 이런 식의 그런 교육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뭐 똑같이 시험을 봐야 되고 똑같이 콩쿠르에 입상을 해야 되고 이런 그래야지 그 아이가 훌륭한 연주자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반감을 가졌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유럽에 갔을 때 자, 그러면 유럽은 그거와 다르다는 걸 느꼈던 것이죠. 한 예로 제가 여기 대학 작곡가를 하지만 지휘과를 시험을 쳤는데 만약 10과목을 쳤는데 5과목을 패스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입학이 안 된 것이죠. 저는 엄청 좌절하고 슬펐고 부끄러웠답니다. 그 다음 학기에 시험을 봤는데 그 5과목을 또 봤는데 나머지 패스한 과목은 시험을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또 다시 봐야 되는데 이미 그 통과된 과목은 시험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부족한. 다시 말해서 옆 사람과 경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학문과 그 학교의 제도와 그 사람과 물론 저 경우가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한 어떤 시작을 보고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저는 한국의 교육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은 하고 반항했지만 그러면 유럽이 안 그렇다면 너가 그 안 그렇다는 것에서 자라서 뭔가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에게 대한 질문이었어요. 나에 대한 요구라는 거죠. 그렇죠? 한쪽은 비판하면서 또 그러면 이상적인 곳에서 공부를 하는데 너가 결과가 그냥 단순한 그런 결과만 얻으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열심히 했답니다. 그 말이 될까요? 그러한 잘못된 그러니 재능을 발휘할 수 없었는데 어느 상황에 가니까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결국 저는 입학할 때는 제대로 입학을 못했지만 카라얀 콩쿨도 입상을 하고 또 졸업할 때는 제일 우수한 점수로 졸업을 했답니다. 바로 그 한국의 교육과 그 교육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 제가 많이 경험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제 나이도 그렇고 교육에 대해서 생각할 시기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